자원도 땅도 인구도 없다고 불린 나라에서 발표를 시작하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회의장은 아주 조용했지만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전 세계 자원 강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이 가진 무기를 자랑하듯 꺼내놓고 있었죠. 사람들은 발표가 거듭될수록 박수를 보냈습니다. 수치, 지도, 자원 추출량. 거대한 스크린 속 그래프는 점점 커졌고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무도 제 발표를 기대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제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았죠. 그런데 발표가 끝났을 땐 모두가 제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가진 나라가 결국 살아남는 거군요. 과연 그는 왜 그런 말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한국이 세계 앞에서 꺼낸 단 하나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우라고 합니다. 해양물류와 지정학을 연구해온 한국의 전략 연구자입니다. 전문가라고 부르기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저는 이 분야에서 누구보다 살아있는 지도를 오래 들여다봤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는 한 국제자원 전략 포럼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세계 각국이 자신들의 자원을 내세우며 국가의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였죠. 그 자리에 한국 대표로 서게 된다는 건 제게 영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석유도 금도 천연가스도 없다는 걸요.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생각보다 컸고 사람은 생각보다 많았으며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각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국제자원 전략 포럼. 이 자리에 제가 앉아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회의장 앞줄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들보다 조금 뒤쪽 비교적 조용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굳이 나서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첫 발표는 사우디 대표였습니다. 단상 위에 올라간 순간 회의장이 미세하게 술렁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사우디는 에너지 포럼의 상징 같은 존재니까요. 그는 육아 변동과 생산 전략, 그리고 새로운 시추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수치는 어마어마했고 청중석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러시아였습니다. 천연가스를 무기로 삼아 유럽을 뒤흔들던 그들의 발표는 자신감 넘쳤고 수치로 무장돼 있었습니다. 단단하게 다듬어진 발표문과 절제된 표정은 그들이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자원 외교관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셰일가스 혁명 이후 에너지 자립을 자랑하듯 그들은 고해상도 위성지도와 함께 내륙자원 개발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놀랍다는 속삭임을 제 옆에서 흘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손바닥 아래엔 제 발표 자료가 놓여 있었고 제 프레젠테이션 파일엔 슬라이드가 단 4장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수십 장의 지표와 그래프를 쏟아내는 동안 저는 손가락으로 파일을 몇 번이고 닫았다 열었다 반복했습니다. 누군가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자원을 발표해요? 저는 잠시 멈칫했고 웃으며 말했죠. 아무것도요. 그 말에 상대는 웃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다시 무대로 돌렸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뭘 기대하지 않는다는 걸요. 한국은 자원이 없잖아. 그 말은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석유도 금도 우라늄도 없었습니다. 영토는 좁았고 인구는 작았으며 자원 부국 사이에선 언제나 변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회의장에 있었고 곧 그 단상 위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제 앞에 앉은 일본 대표가 노트를 펼치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뭘 발표하려는 거지? 순간 주위에 앉아있던 몇몇 인사들이 흘끗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엔 솔직한 의문,
혹은 반쯤 동정 섞인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에서 뭘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의 그래프, 지도, 자원 추정량, 생산 비용, 기술력. 그 모든 자료들 사이에 제가 낼 수 있는 말이 존재할 수 있을까? 시간이 흘렀고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나가 커피를 마시는 사이. 저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제 눈에조차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 한 관계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10분 뒤 한국 차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속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자리들이 하나둘 채워졌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한 유럽 학자가 한국도 자원이 있긴 한가? 하고 물었을 때 옆자리에 누군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무역 통계 같은 거 아닐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틀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다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단 한 줄로 이 분위기를 바꿔놓겠다. 그리고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다음 발표는 대한민국입니다. 단상에 오르기 전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마이크를 잡기 직전 뒤쪽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근데 한국엔 석유도 없잖아.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한 문장은 제 가슴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석유가 없습니다. 지하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대규모 내수시장도 없으며 영토 역시 그리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세계자원회의 같은 자리에선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국가라는 식으로 불렸죠. 저는 조용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장은 정숙했고 스크린 뒤에는 제 발표 제목이 걸려 있었습니다. 단 4장의 슬라이드. 첫 장은 회색 지도 위에 얇은 붉은 선 하나. 그게 제가 꺼낸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전략 연구자 이현우입니다. 아무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저희는 석유도 천연가스도 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우리는 이걸 가졌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가 올라갔고 스크린 위에는 푸른 곡선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을 둘러싼 바다의 선이었죠. 몇몇 외국 대표들은 고개를 갸웃거렸고 어떤 이는 팔짱을 낀 채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형은 단순한 해안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택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한 중동계 대표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바다, 해운, 그걸로 경쟁이 돼?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왔지만 저는 그대로 세 번째 슬라이드를 꺼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 세계 해양 물류의 약 90%가 아시아-태평양 루트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 중 가장 효율적인 경로는 한국을 통과합니다. 부산항, 울산항, 인천항, 평택항. 우리는 자원을 가지지 않은 대신 경로를 장악했습니다. 그 순간 몇몇 사람들의 표정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스크린 위에선 한국을 중심으로 연결된 해상 루트 지도가 나타났고 붉은 선들이 중국과 일본을 지나 한국으로 집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경로를 단순히 통과시키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공하고 연결하고 다시 세계로 내보내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석유는 없지만 우리는 움직이는 에너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엔 이전과는 다른 집중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듣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이크를 내려다보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석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저희 바다를 통과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힘입니다. 그 순간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프랑스 대표가 손을 멈추더니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자원이 아니라 전략이군요. 그 말이 제 가슴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발표는 끝나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는 이미 제게 충분했습니다. 제 발표는 단 3장의 슬라이드로 시작됐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럴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15장 정도 준비해뒀었고 그중 절반은 통계와 그래프였죠. 하지만 단상에 올라서는 순간 저는 그 모든 걸 닫았습니다. 무언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살아온 방식 하나를 보여주자. 그게 그 순간 제 안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첫 슬라이드. 어두운 세계 지도 위에 한 줄의 붉은 선이 동북아를 가로지르듯 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부산을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를 가로지르며 이어진 해상 루트. 처음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도니까요. 다만 몇몇 사람들은 제 설명에 따라 시선을 스크린 위로 옮겼습니다. 이 루트는 지금 세계 화물 해운의 중심이자 가장 짧은 연결선입니다. 제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화면은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붉은 선이 점점 굵어졌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연도별로 변해가는 대한민국을 통과한 물동량. 단순히 선이 아니라 세계 물류가 흘러가는 방향이 점점 한국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앞줄에 앉아있던 한 유럽계 학자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의례적인 경청이 아니었어요. 그건 계산하고 따져보는 전문가의 눈빛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자 회의장 뒤쪽에서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바다는 단순한 수면 위 공간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실제로 움직이는 실선입니다. 이 실선 위에서 우리는 70년 동안 살아남는 법을 배웠고 이제는 그 선 위에서 살아가는 법을 구축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가장 단순한 이미지. 그 어떤 수치도 없이 한 문장만이 스크린 중앙에 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원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길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문장을 읽고 난 사람들은 당황한 듯 고개를 숙인 이도 있었고 팔짱을 푼 이도 있었습니다. 한참을 조용히 앉아있던 중동계 대표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길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군요. 하지만 그건 바다를 통과하는 것뿐이지 진짜 자산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길 위에 기술을 얹었고 속도를 더했고 신뢰를 쌓았습니다. 한국의 항만은 단순히 하역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계가 한 번 더 연결되는 곳입니다. 그 말에 몇몇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자료를 다시 열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왼편에 앉아있던 미국 대표가 다른 대표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게 들렸습니다. 저지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발표가 끝났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정적을 유지하다가 낮게 그러나 분명히 박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아, 이제 모두가 진짜로 이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구나. 박수는 크지 않았지만 길었습니다. 처음엔 앞줄 몇 명만 조용히 손뼉을 쳤고 그 박수가 뒤로 퍼지는 데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시작 신호를 준 것도 아닌데 회의장 전체가 하나의 리듬으로 박수를 이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저는 아직도 제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떨림은 더 이상 긴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감정, 어쩌면 통했다는 확신이 저를 흔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리에 앉자마자 제 옆자리에 있던 프랑스 대표가 의외로 또박또박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바다는 자원이 아니라 전략. 그 문장 메모해도 될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다른 쪽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싱가포르 대표였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부산항을 한번 직접 보고 싶군요. 저희도 비슷한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경로와 결정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느꼈습니다. 명함 한 장이 제 손에 쥐어지는 그 순간 조금 전까지 들렸던 한국엔 석유도 없잖아라는 말이 아주 오래전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몇몇 나라 대표들이 제자리 근처로 몰려들었습니다. 대부분은 호기심 섞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삼면 바다라면 보안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물류는 잘 알겠는데 군사적 의미도 고려한 겁니까? 기후위기 시대에 이 모델은 더 강해지는 구조인가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고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발표 이전에 저로선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한 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석유의 시대가 아닙니다. 길을 가진 나라만이 다음 100년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길의 시작점이 한국임을 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논문을 써오며 숫자, 항구명, 루트, 해상 물류 처리량을 외워왔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걸 말했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이야기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 회의가 끝난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발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커피 부스 앞에서 들리는 속삭임.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가장 짧은 발표였지만 가장 뚜렷하게 남았지 않나? 그 말에 다른 대표는 이렇게 대답했죠. 왜냐고? 그 나라는 가진 걸 보여준 게 아니라 없는데도 살아남은 걸 보여줬으니까.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저는 데이터를 제시한 게 아니라 한국이 살아온 시간을 증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보내는 눈빛 속엔 호기심이 있었고 존중이 있었고 아주 작은 부러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친 뒤 포럼 참가자들을 위한 만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호텔 연회장, 잔잔한 음악, 부드러운 조명. 회의장 속 차가운 경쟁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공간이었지만 참가자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하루 동안 받은 인상들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하다고 해서 관심이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둘씩 제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다소 조심스럽게 질문을 꺼냈고 누군가는 짧은 인사를 건넨 뒤 그 표현이 잊히지 않는다며 종이에 메모한 흔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자원이 많은 나라들만 부러워하며 전략을 세워왔는데 오늘 발표는 그런 사고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보게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길을 가진 나라. 그 표현이 단지 수사적 문장이 아니라 현실에서 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는 단순한 자랑도 기술 설명도 아니었다는 걸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던 현실을 한 문장으로 꺼낸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쩌면 없는 나라들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자원이 많다는 건 늘 전략의 시작점이었고 없는 나라들은 늘 듣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였어요. 없는 나라가 말했고 있는 나라들이 그 말을 새겨듣고 있었습니다. 한 동남아시아 대표는 한국의 위치와 항만 시스템이 단순히 물리적인 중간 지점이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가장 유기적인 통로라는 점을 강조하더군요. 자신의 나라도 해상 교역의 중심에 서려고 노력 중이지만 한국은 이미 그걸 수십 년 앞서 체계로 만들었다고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을 끝까지 정교하게 다듬었고 결국 그 길이 자원이 된 나라구나.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발표 자료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스크린 속 마지막 슬라이드, 검은 배경 위에 놓인 흰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자원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길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건 단지 해운 루트를 뜻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대한민국이 택한 생존 방식이자 세계와 다시 연결되기 위한 의지였고 더 이상 누군가의 영향력 아래 머물지 않기 위한 능동적인 선택의 역사였습니다. 한국은 그 어떤 자원보다 빠르게 움직였고 그 어떤 석유보다 더 넓게 연결되었으며 그 어떤 광물보다 더 정교하게 설계된 국가 전략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자원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는 일찍이 속도를 택했고 신뢰를 쌓았으며 끊임없이 수출하고 끊임없이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통과하고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의 바다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따라할 수 없는 구조.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위치. 저는 그 발표를 준비하면서 수십 개의 데이터를 분석했고 수백 개의 논문을 읽었지만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그중 어느 숫자도 아닌 이 짧은 한 문장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아니라 길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한국만이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한국다운 전략이었습니다. 그 발표 이후 저는 생각보다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술적인 질문도 있었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던지는 질문도 있었으며 단순히 흥미와 감탄에서 비롯된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질문 속에서 저는 아주 분명한 변화 하나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한국을 자원이 없는 나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표현을 꺼내려다 입을 다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은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저를 바라봤고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존중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한국을 하나의 전략 모델처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표현은 다 다르지만 그 의미는 비슷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연결망을 구성할 수 있을까? 이 항만 시스템을 우리식으로 변형한다면 어떤 효과가 날까? 그 나라처럼 길을 중심에 둔 전략을 본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 변화는 회의장에서의 박수보다 더 강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가능성으로 발음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 외신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제 발표 중 슬라이드 하나를 찍은 사진을 보내며 거기에 적힌 문장을 기사 제목으로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자원을 가진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은 길을 가진 나라다. 그 기자는 말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자원을 쟁취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연결되고자 하는 국가들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더 이상 땅속에 묻힌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뻗은 길 위에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사에 한국을 그 흐름의 출발점으로 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취재 이상의 감정이 실려 있었고 저는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의 모든 장면이 조용히 머릿속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고 그 바다 위로는 밤을 가르며 흘러가는 화물선들의 불빛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도 위에 하나의 선을 긋듯 그 불빛들은 그 자체로 길이 되어 흘러가고 있었고 어디론가 이어지는 중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가 걸어온 방식이었습니다. 땅에 묻힌 자원은 없었지만 우리에겐 앞으로 나아가는 의지가 있었고 세계로 연결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처음부터 다져진 것이 아니라 고르고 쌓고 또 다듬어 만든 수십 년간의 축적과 인내 끝에 완성된 생존의 통로였습니다. 그 길을 누가 알아봐 줄 거라곤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세계가 그 길 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바다, 그 항만, 그 물류 시스템, 그 연결의 전략이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문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한 시간 속에서 제 마음속은 오히려 무언가 시작되는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이번 발표가 저 혼자만의 성취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걸어온 수많은 날들의 총합이었고, 저는 그저 그 이야기의 한 문장을 전달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